제가 못마땅하시면 그만 일어나겠어요. 60대 남성의 첫 맞선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는 35만 원이라는 예상치 못한 청구서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한 남성의 맞선 자리에서 벌어진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는 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주변에서 이런 고민이나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한 번의 만남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함께할 민병삼 작가의 소설 맞선은 인생 후반기를 사시는 분들의 숨겨진 마음을 생생하게 그려낸 이야기예요.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깊은 위로와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천보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두르고 있을 때 며느리가 들어섰다. 고개를 갸웃거리던 그녀가 넥타이 컬러가 어둡다며 다른 걸 골랐다. 며느리가 자색 넥타이를 빼들어 그의 가슴에 댔다. 이게 좋겠어요. 목에 두른 넥타이를 쑥 잡아 뺐다. 이천보는 자색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내 나이에 너무 야한 거 아니냐? 몸을 뒤로 뺐다. 며느리가 웃음을 흘리며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야사를 떨었다. 오늘 만나실 분이 꽤 세련된 분이라니까 아버님도 멋을 내셔야 한다고요. 늙은 여자가 세련돼 봤자. 곱게 사신 분이라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대요. 알았으니 그만 나가봐라. 며느리가 나가자 이천보는 넥타이를 내려보며 아내 사진이 놓여있던 자리를 흘끔 건너봤다. 한 달 전까지도 액자 속에 들어가 있던 아내가 방 어디엔가 숨어서 낱낱이 지켜볼 것 같았다. 넥타이가 더 부담스러웠다. 지하철이 터널로 들어서자 유리창이 바로 거울로 바뀌었다. 문가에 서 있는 이천보 모습을 끌어들였다. 역시 자색 넥타이가 눈에 거슬렸다. 상대가 꽤 세련됐다는 며느리 말이 떠올라 유리창으로부터 몸을 뺐다. 이 나이에 선을 보다니. 선을 본다는 건 배우자 될 사람의 용모와 행실을 관찰하는 자리다. 처음 보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평가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여자의 얼굴은 짙은 화장으로 감추면 그 바탕을 알 길이 없다. 행실 또한 그렇다. 처음 대면하는 남자 앞에서 내숭으로 일관하면 본색을 알아내기란 불가능하다. 결국 탐색전을 벌여야 될 듯 싶었다. 애비가 귀찮았던 거야. 갑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야속해 서름이 울컥 솟았다. 출가한 딸은 아비의 재혼을 탐탁찮게 여겼다. 아들이 그의 재혼을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딸은 죽은 제 어미가 불쌍하다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같은 핏줄인데도 아들과 딸의 생각이 그토록 달랐다. 이천보는 그들 남매가 야속했다. 아들은 홀로 된 아비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괘씸하고 딸은 쓸쓸한 아비의 노년을 배려할 뜻이 없는 것 같아 서운했다. 결국 아들 내외의 끈질긴 회유에 떠밀린 꼴이 됐다. 이천보가 뒤늦게 안사실로 아들 내외가 재혼 전문 정보회사에다 그의 재혼을 주선했다. 그들의 변은 아버님이 쓸쓸해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외람된 짓을 했어요. 였다. 그는 한동안 그들을 멀뚱히 바라보기만 했었다. 며느리가 첫 번째로 만날 여자에 대해서 장광설로 늘어놓았다. 비로소 현실로 받아들였다. 그날 밤 아파트에서 내려와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봤다. 대뜸 서름부터 솟았다. 늙은이의 쓸쓸한 모습이 안타깝다는 건 결국 짐스럽다는 뜻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품 안에 자식이라더니. 며느리가 일러준 호텔이 눈길에 잡히면서 넥타이가 목을 죄는 것 같아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그런 중에도 만날 여자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조금은 궁금했다. 50대 후반이라고 했다. 보나마나 얼굴에 주름을 감추려고 화장깨나 했을 것이다. 아내도 죽기 전까진 그랬다. 커피숍 앞에서 갑자기 요일을 느껴 화장실부터 찾았다. 오줌발이 시원찮아 M1 구두코만 적셨다. 커피숍에 들어선 그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침 웨이터가 아크릴판을 들고 홀을 돌고 있었다. 거기에 이천보님이라는 매직 글씨가 씌어 있었다. 그가 쭈뼛쭈뼛 다가가자 웨이터가 곧장 두 여자가 앉아있는 자리로 안내했다. 그들 중에 하나는 픽처에트 비슷한 모자를 쓴 나이든 여자고 하나는 생머리의 젊은 여자였다. 내가 선뜻 앉지를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 있자 젊은 여자가 예의를 차려 앉기 권했다. 그녀가 자신을 커플 매니저라고 밝히며
옆에 있는 여자를 박분희로 소개했다. 매니저가 서류처를 열어 무엇인가를 기록했다. 이천보가 목을 느려 슬쩍 넘겨다 봤다. 거기에 자신의 명함판 사진이 붙어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두 분 좋은 시간 보내세요. 하고는 자리를 떴다. 비로소 당사자끼리만 남았다. 둘 다 한동안 무구포로 일관했다. 박분희 인상이 호감적이지 않았다. 너부대대한 얼굴에 짙은 화장이 꼭 밀가루에 엎어졌던 것처럼 보여 일본의 가부키가 떠올랐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입술에 바른 립스틱이 너무 진해 천박해 보였다. 그 얼굴의 픽처에트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세련된 여자라고 귀띔한 며느리가 갑자기 맹한 낯으로 떴다. 박분희가 시간을 확인했다. 이천보는 비로소 그녀가 지루해한다는 걸 눈치챘다. 남자가 먼저 말을 거는 게 옳을 듯 싶으면서도 적절한 문장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내한테도 적은 말수 때문에 핀잔을 듣고 살았다. 당신하고 마주 앉아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 입에서 구린내 안 나오? 하고 입끝을 끌어내렸다. 기어이 박분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원래 말씀이 없으신 분인가 봐요. 건방지다는 생각이 들 만큼 이천보를 빤히 바라봤다. 그 바람에 목젖까지 올라왔던 문장이 놀라서 도로 쏙 들어가 버렸다. 제가 못마땅하시면 그만 일어나겠어요. 그녀가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았다. 무안해진 이천보는 문장 없이 손사래부터 쳤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그 연세에 아직도 수줍어 할 마음이 남아 있으세요? 박 여사께서는 이런 자리에 경험이 많으신가요? 많다기보다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선생님이 5번째예요. 5번이나? 선을 10번도 넘게 본 여자도 있는걸요. 선생님은 정말 처음이세요? 그렇습니다. 횟수가 뭐 중요하겠어요. 한 번을 만나도 서로 마음만 맞으면 되는 거지요. 그녀가 또 시계를 보며 그새 1시 반이네. 핸드백을 만지작거렸다. 점심 먹을 시간이라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았으나 갈등이 놓아주지를 않았다. 함께 식사까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 한 잔으로 끝내야 하는지 선뜻 판단할 수가 없었다. 선을 5번이나 봤다는 그녀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미 요량을 품고 있을 것이다. 설마 식사도 안 하고 헤어질까 싶을 것이고 그냥 헤어질 뜻을 비치면 대뜸 좀생이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녀뿐이 아니라 며느리까지 융통성 없는 시아버지로 몰아세울 것이다. 차마 그냥 헤어질 수가 없었다. 하다못해 자장면이라도 먹여보내는 게 도리일 듯 싶어 슬쩍 엉너리를 쳤다. 시장하시지요? 아침을 늦게 먹어서. 선생님은요? 저도 그렇기는 합니다만 간단하게 면이라도 먹을까요? 글쎄요. 밀가루 음식은 소화가 잘 안 돼서요. 그럼 어떤 음식이 좋으십니까? 제가 안내해도 될까요? 괜찮은 집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박 여사께서 안내하시지요. 이천보는 괜찮은 집이 궁금하면서 은근히 캥겼다. 설사 고급 음식점이라도 10만 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싶었다. 앞서 커피숍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키와 몸피를 비로소 자세히 볼 수 있었다. 키는 죽은 아내와 비슷했고 몸피는 골격이 큰 편이었다. 특히 엉덩이가 쌀가마를 연상케 할 만큼 많이 퍼져 있었다. 그게 또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엉덩이가 크면 진득한 맛은 있겠지만 행동이 굼떠 답답할 것 같았다. 지레 가슴이 답답했다. 그녀가 안내한 곳은 화식집이었다. 첫눈에 고급집은 아니지만 주문하기에 따라서는 값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회 한 접시에 10만 원 넘을지도 모르고 반주까지 곁들이면 값이 더 올라갈 것이다. 집을 나설 때 며느리가 지갑에 얼마를 넣었냐고 물어 10만 원을 당당하게 말했다. 며느리가 째째하다는 표정으로 10만 원을 보탰다. 그러고도 안심이 안 되는 듯 신용카드까지 건넸다. 이천보는 20만 원과 신용카드를 믿고 그녀를 따라 들어갔다. 주인인 듯한 중년 여인이 그녀를 보자 반색하며 손을 끌어잡았다. 꽤 친한 사이처럼 굴었다. 그녀가 말한 괜찮은 집이 결국 친한 관계로 엮인 집이었다. 방으로 안내한 주인이 메뉴판을 펴놓았다. 박분희가 그걸 이천보 앞으로 돌려놓았다. 잘하는 집이라고 하셨으니 박 여사께서 선택하시지요. 그래도 되겠어요? 그럼 이봐 동생 생선물이 좋은가? 물론이에요. 특히 도다리가 아주 싱싱해요. 그럼 그걸로 줘. 특별히 잘해줘야 해. 귀한 분을 모시고 왔으니까.
염려 마세요. 술은요? 내가 마시는 거 있잖아. 부드러운 거. 그녀는 음식값을 자기가 낼 것처럼 거침이 없었다. 이천보는 도다리 값이 얼마쯤 되는지 먹어본 기억이 까마득해 다시 긴장했다. 그래도 20만 원과 신용카드를 뒷심으로 믿었다. 잠시 후 대형 회접시와 부대 음식이 식탁에 올려졌다. 술은 고급 청주였다. 박분이가 이천보 잔부터 채웠다. 주인이 나가자 그녀가 잔을 들어 건배를 제의했다. 맞선을 5번이나 봐서 그런지 언행에 거리낌이 없었다. 대뜸 경계심부터 들었다. 세무서에서 퇴직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세리셨으니까 돈은 많이 버셨겠네요. 공무원이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월급쟁이에 불과한 거요. 우리나라 세리들 치고 한 재산 모으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닙니다. 연금은 받으시겠죠? 그런 셈이죠. 한 달에 얼마쯤 나와요? 3, 400은 되겠네요. 이천보는 갑자기 불쾌했다. 만난 지 겨우 1시간밖에 안 된 자리에서 연금 액수부터 따지듯이 묻는 그녀가 두려웠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가 틀림없이 미주알 고주알 밑두리 콧두리 캐고도 남을 여자였다. 아파트 평수를 비롯해서 여타 부동산, 승용차 종류, 은행 예금 따위를 캐물을 것 같았다. 차는 어떤 걸 타세요? 물론 중형이겠지만요. 차요? 말씀하시기 쑥스러우신가 봐요. 쑥스럽다기보다는 하긴 부자들이 나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분위기가 숫제 2,000보를 깔고 앉은 모양새로 진행되고 있었다.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녀의 본색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내숭을 떨어 자신을 은폐해야 할 자리임에도 그녀는 마치 선보는 일에 맞들린 여자처럼 보였다. 2,000보가 술 2잔을 비우는 동안 나머지를 그녀가 다 마셨다. 그러고도 또 한 병을 시켰다. 부인과는 사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 돌아가셨어요? 3년 됐습니다. 지금은 아드님 내외와 함께 사신다는데 재혼하면 어떡하실 건가요? 글쎄요. 그 문제는 들어올 여자와 상의해야 되겠지요. 자식들과 같이 살면 서로가 거북해요. 노인들이 되래 시집살이 안 돼요. 글쎄요. 박 여사는 현재 혼자 살고 계십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아들하고 살아요. 35살인데 곧 하겠지요 뭐. 2병째 주문한 술이 바닥으로 내려앉으면서 그녀의 혀가 차츰 말리기 시작했다. 불쾌한 얼굴에 눈도 풀려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자작을 멈추지 않았다. 맥주 한 컵에도 어지럽다던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자 앞에 있는 그녀가 또 두려웠다. 만약 그녀와 재혼을 했다가는 주정까지 받아줘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가슴을 압박했다. 박 여사께서는 술을 좋아하시는군요. 좋아한다기보다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오랜 세월을 혼자 살다 보니 고독해서 그런가 봐요. 선생님은 술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체질적으로 많이 못 마십니다. 그런데도 잘 주무시는가 봐요. 나이를 먹으면 어차피 잠이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하세요? 책을 보거나 포도주를 한 잔 마십니다. 포도주 한 잔으로도 잠이 잘 오나요? 저는 그런 편입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소주 한 병은 마셔야 잘 수 있으니. 재혼을 하게 되면 달라지겠죠. 회가 많이 남았다. 2,000보는 입에서 당기지 않아 많이 먹지 못했다. 비로소 아까운 생각이 들어 회를 2점씩 집어먹었다. 갑자기 술맛이 돌았다. 술병에 남아있는 건 한 잔도 채 안 돼 보였다. 눈치 빠른 그녀가 또 한 병을 주문했다. 술값만으로도 만만치 않을 것을 염려하면서 아예 신용카드에 의존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결국 술 3병을 다 비웠다. 그러는 사이에 그녀는 머리 꼭지가 어지간히 돌아 있었다. 자주 한숨을 내쉬면서 눈물을 찍어내기도 했다. 처음 만난 남자가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면 아예 의식하지 않기로 작심했던가. 박 여사가 좀 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세요? 하긴 많이 마셨지요. 선생님이 안 마시니까 제가 다 마신 거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긴장했나 봅니다. 여자가 술을 주책 없이 마셨으니 선생님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저도 알아요. 남자들은 술 많이 마시는 여자를 싫어한다는 걸. 그래도 저는 내숭 같은 건 떨지 않아요. 이게 제 성격인걸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산다는 건 인연이에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겠군요. 선생님은 저를 다시 만날 뜻이 없을 거예요. 저도 이미 눈치챘다고요. 이천보가 먼저 일어나 계산대로 다가갔다. 주인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박분이와 친한 사이라도 음식값을 깎아줄 마음이 없어 보였다. 대리석처럼 단단해 보이는 이마와 곧은 콧날이 그렇게 말했다. 음식값이 자그마치 35만 원이었다. 15만 원을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확인했다. 신용카드를 내밀면서 바가지 썼어. 가 입안에서 굴러다녔다. 선 한 번 보는데 35만 원이나 써야 하는 현실의 부하가 치밀었다. 더구나 마음에 차지 않는 여자를 위해 그만한 돈을 썼다는 것에 오줌을 지릴 것 같았다. 이천보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녀가 이미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팔에 이천보의 재킷이 걸려 있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차린 예였다. 선생님은 어디로 가세요? 글쎄요. 박 여사는요? 저는 여기 더 있다가 갈 생각이에요. 그럼 저 먼저 가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 즐거웠어요. 인연이 되면 또 만나겠지요. 이천보는 목례만 건네고 서둘러 음식점을 빠져나왔다. 낮술이라 그런지 취기가 많이 올랐다. 시야에 들어온 사물들이 이중으로 겹쳐 보였다. 그런 중에도 35만 원이 두피를 콕콕 찔렀다. 이런 식으로 선을 더 받다가는 다달이 지급되는 연금과 맞먹을 것 같았다. 또 속이 쓰렸다. 이천보는 차를 타지 않고 잠시 걸었다. 박분이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녀가 처음 만난 남자 앞에서 그토록 술을 많이 마신 건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를 떨쳐내려는 술책일지도 몰라 괘씸했다. 남자로 하여금 정남이 떨어지게 하려고 선수를 쳤을 것이다. 35만 원이 또 아까웠다. 선을 5번이나 봤다고 했다. 그간의 5 남자한테도 똑같이 바가지를 씌웠을 것 같았다. 밉상을 넘어 괘씸한 사기꾼처럼 생각됐다. 못된 여자였어. 박분이는 방으로 다시 돌아와 술 한 병을 또 시켰다. 주인이 술병을 들고 와 서비스라며 그녀 잔을 채웠다. 그걸 단숨에 마셨다. 내가 그동안 올린 매상이 꽤 될걸? 35만 원씩 5명이니까 170. 언니한테 줄 15만 원을 따로 떼어놨어요. 그러기로 약속한 거니까. 그래도 결혼정보회사에 낸 비용을 뽑으려면 아직 멀었어. 괜찮은 남자 만나면 그 정도가 문제요. 팔자를 고칠 텐데. 아까 그 남자는 어땠어요? 내가 보기엔 괜찮아 보였는데. 점잖은 데다가 말수도 적고 여자한테 가장 좋은 상대가 말수 적은 남자래요. 동생이 몰라서 그래. 남자 말수 적은 거 여자 미치게 하는 거야. 아까 그 인간은 글쎄요, 밖에 모르는 남자야. 어이구 답답해. 게다가 존팽이라 틀렸어. 아까 커피숍에서 뭘 했는 줄 알아? 면이나 먹자는 거야. 짜장면으로 끝내겠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리로 끌고 온 거야. 앞으로 5 남자만 더 만나면 누가 걸려도 걸리지 않겠어? 존팽이나 좁쌀 영감은 걸리지 말아야 해. 쌍판이 산도적처럼 생겼어도 돈만 많다면 2 눈 딱 감고 가겠어. 박분이는 한숨을 토하며 거푸 2 잔을 자작했다. 기어이 눈물을 흘렸다. 지금도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아들이 또 가슴을 핥히었다. 나이 35에 반편스럽게 구는 자식이 평생 돌짝 같은 짐이었다. 어릴 때 머리를 다쳐 그 나이가 되도록 박야가 짓을 하고 있었다. 무자식이 상팔자여 도둑의 때는 벗어도 자식의 때는 못 벗는다는 속담에서 한치도 비켜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한테는 가난이 원수인 것처럼 자식도 원수였다. 이천보는 아파트로 곧장 올라가지 않고 어린이 놀이터 벤치로 앉았다. 취기가 아직 남아있는 데다가 박분이와의 피곤했던 장면들을 짐처럼 짊어지고 있었다. 오늘의 일은 있는다 해도 앞으로 선을 몇 차례 더 보아야 될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다. 박분이와 똑같은 여자를 또 만나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그녀보다 더 마뜩차는 여자가 나설지도 모른다. 귀동량에 의하면 재혼하려면 여자들 대부분이 돈 많은 남자를 선호한다고 했다. 그게 마땅할 것이다. 외로움보다는 가난을 더 두려워하는 여자들이면 돈 많은 남자를 선호하는 게 당연할지 모른다. 반면에 남편한테 유산을 물려받은 과부들이 재혼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새로운 남자한테 구속받기 싫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자의 재산을 노리는 남자로 의구심부터 품는다고 했다. 이천보는 잠시 자신을 돌아보았다. 우선 외모부터 자신이 없었다. 수숫대가 연상될 만큼 비쩍 마른 체구에 깐깐한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세울 재산이라도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도 못한 형편이라 늘 주눅이 들었다. 며느리도 이런 시아버지를 알아 재혼을 주선하면서 돈 많은 여자를 추천하라고 주문했을 것 같았다. 이쪽에도 재산이 웬만큼 있는 데다가 다달이 3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허풍을 떨었을 것이다. 그래서 박분이가 연금 3, 400을 들먹였던 것 같았다. 게다가 중형 승용차로 못 박은 것을 보면 며느리가 과장된 정보를 흘린 게 분명했다. 이천보는 자신이 먼저 죽어 아내가 과부로 남았다면 재혼할 마음을 먹었을까 생각했다.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융통성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공무원 남편과 살면서 가난이 지겨웠을 테니까. 그럼 박분이처럼 5 남자와 맞선을 봤을 것이고 35만 원어치 바가지를 씌웠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수가 적어 입에서 구린내 나는 전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다정다감한 남자를 기다릴 것이다. 상상이 이에 이르자 죽은 아내가 또 밉상이었다. 루즈를 짙게 바르던 모습까지 떠올라 화도 치밀었다. 하는 일마다 굼떴던 것까지 못마땅했다. 제 분수를 알아야지. 그 주제에 다정다감한 남자를 찾아? 이천보는 마치 아내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숨을 씩씩댔다. 이때 아버님, 왜 여기 앉아 계세요? 하는 며느리의 느닷없는 출연에 적이 놀랐다. 하마터면 벤치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어디 다녀오냐? 저녁 찬거리 사오는 길이에요. 오늘 어떠셨어요? 그분이 마음에 드셨어요? 며느리가 슬그머니 다가와 앉았다. 시아버지 눈치를 흘끔흘끔 살폈다. 이천보도 며느리 눈치를 보며 35만 원부터 떠올렸다. 평소 살림을 규모 있게 하려고 아등바등하는 며느리 보기가 민망해 고개를 매로 꼬았다. 그냥 만나고 왔어. 그분과 같이 점심 드셨겠네요. 그러기는 했다만. 어머, 그러셨다면 서로 첫인상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랬으니까 식사까지 하신 거잖아요. 잘못 짚었어. 여자가 술을 어찌나 많이 마시는지. 음식도 비싼 것만 시키고. 뭘 드셨는데요? 내가 면이나 먹자고 했더니 그 여자가 이천보는 식사비로 35만 원이나 쓴 것에 대해 해명해야 될 것 같아. 낮에 겪었던 일들을 살을 붙여 털어놓았다. 며느리가 재밌다는 투로 한참을 깔깔댔다. 35만 원쯤 마음에 두지 않는 눈치여서 한편 다행이었다. 아버님 반려자를 찾는 일인데 그만한 돈쯤 쓰셔야죠. 내가 5번째라는구나. 그래서 그런지 달고 단 여자 같았어. 괜히 바가지만 썼잖아. 그분은 잊어버리세요. 아버님 맘에 쏙 드시는 분이 나타날 거예요. 선 같은 건 다시 안 볼 생각이다. 이 나이에 쑥스러운 짓이야. 처음이라 그러신 거예요. 며느리가 왠지 한숨을 내쉬었다. 앞으로 선을 보지 않겠다는 말에 실망한 듯한 표정이었다. 혼자 된 시아버지가 그토록 부담스러웠나 싶었다. 아버님 그만 들어가 쉬세요. 피곤해 보이세요. 아니다. 나는 좀 더 앉아 있다가 들어갈 테니 먼저 올라가거라. 며느리가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고 이천보는 벤치에 그냥 남아 있었다. 바로 들어갈 마음이 일지 않았다. 기원에 가서 바둑이나 둘까 싶어 수첩을 꺼내 들었다. 이때 뒤에서 할아버지? 를 불렀다. 초등학교 2학년 손녀였다. 학교에서 오는 길이냐? 피아노 학원. 근데 할아버지는 왜 여기 있어? 쉬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 결혼해? 뭐? 방금 뭐라고 했냐? 할아버지 결혼하냐고. 누가 그러든? 아빠랑 엄마가 얘기하는 거 들었어. 누구랑 결혼해? 아니다. 할아버지가 결혼을 왜 하겠냐? 내가 잘못 들었겠지. 확실히 들었는데. 어여 들어가거라. 엄마가 기다리겠다. 이천보는 손녀 등에서 란도셀이 춤추는 것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어린 것한테까지 정보가 샜나 싶어 꼭 화덕을 끌어하는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수첩에서 고상기의 전화번호를 찾았다. 중학교 교장직에서 명예퇴직한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그가 상기를 떠올린 건 작년에 재혼한 때문이었다. 상처한 지 딱 1년 만에 새 여자를 만났다. 그가 전화를 한참 만에 받았다. 전화선을 타고 넘어오는 소음이 매우 시끄러웠다. 나 이천보야. 전화 받기 괜찮아? 지하철 아니라 시끄럽지만 받을만해?
그런데 웬일이야? 궁금해서 전화했어. 마침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저녁 같이 먹을까? 이천보는 그와 자주 가는 기원으로 오라고 했다. 마음이 답답하던 중에 그가 선뜻 응해준 게 눈물이 솟을 만큼 고마웠다. 그와 바둑 몇 판을 두고 소주 몇 잔 마실 생각이었다. 고상기가 기원에 먼저 와 있었다. 그것마저 고마웠다. 그는 옆 사람들이 두는 바둑을 구경하느라 이천보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천보가 소리 없이 그의 앞에 앉자 그제서야 입을 개구리처럼 열었다. 천보는 호라비 생활이 어때? 짐작할 만하잖아. 상기는 젊은 부인하고 사니까 깨가 쏟아지겠지. 꽤 좋아하네. 맨날 우박이 쏟아져. 웬 우박? 여자만 바뀌었다 뿐이지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 자, 그 얘기는 그만하고 바둑이나 두자고. 재혼에서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며 시큰둥해하는 걸로 봐서 그다지 재미있는 삶은 아닌 눈치였다. 그의 전처는 이천보 아내처럼 병을 앓다가 죽은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죽었다. 혼자 승용차를 몰고 친정에 가다가 당한 사고였다. 그는 전처가 죽기 전까지 고부간의 문제로 자주 괴로워했었다. 며느리를 늘 못마땅하게 여겼던 노모는 고양이 덕은 알고 며느리 덕은 모른다는 속담은 모르는 척하면서 모진년의 시험이 밤내 맞고 들어온다에 딱 들어맞게 심통을 부렸다. 고상기만 죽을 맛이었다. 한때 전처가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가버린 적이 있었다. 그때 고상기가 이혼할 생각까지 했었다. 그런 아내가 얼마나 실망스럽고 야속했었으면 죽은 지 1년 만에 재혼을 감행했을까 싶었다. 지금의 아내는 고상기보다 10여 년 아래로 초혼에 실패한 초등학교 교사라고 했다. 이천보가 내리 3판을 졌다. 전 같았으면 적어도 2판은 이겼을 것이다. 건성으로 두는 바람에 대마까지 죽이는 실수를 저질렀다. 고상기가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건너봤다. 오늘 왜 이래? 딴 생각하고 있었어? 낮술을 마셔서 그런가 집중이 안 되네. 누구하고? 차차 얘기하지. 바둑은 그만두고 나가서 저녁이나 먹자고. 그새 6시가 됐다. 며느리가 걱정할 것 같아 전화에 사실대로 전했다. 고상기가 기원을 나서면서 생선회를 입에 올렸다. 이천보는 대뜸 박분이를 떠올려 자신도 모르게 진저리를 쳤다. 회 얘기는 꺼내지도 말어. 상했을까봐.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오늘은 다른 걸 먹자고. 이상하네? 비싸서 자주 먹지는 못하지만 오늘은 아냐. 고상기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천보가 근처 설렁탕집을 가리키며 앞장섰다. 안주와 술이 나오자 고상기가 이천보 잔을 채웠다. 자주 그의 안색을 살폈다. 바둑 둘 때부터 그가 자주 한숨을 내쉬는 걸 놓치지 않았다. 그가 갑자기 만나자고 한 저희가 궁금했다. 천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냐? 표정이 밝지도 못한 것도 그렇고. 일이 있기는 있었지. 뭔데? 그보다 재혼하니까 어때? 좋아? 아까 말했잖아. 사람만 바뀌었다 뿐이라고. 새삼스럽게 그건 왜 물어? 실은 오늘 선이라는 걸 봤어. 뭐 선을 봐? 허허, 이천보도 별 수 없군. 내 뜻이 아니었어. 그럼 마지못해 봤다는 거야? 그런 셈이지. 아들 내외가 공작을 해서 떠밀려 나갔던 거야. 답답하니까 좀 자세히 얘기해봐. 그게 어떻게 된 거 아니? 이천보는 급히 술을 털어넣고 오늘 일의 전말을 털어놓았다. 특히 박분이에 대해서는 불쾌했던 심사까지 사족으로 덧붙였다. 고상기가 한참을 키들거렸다. 뭐가 우스워? 순진한 이천보가 당한 거야. 당하다니? 소문이기는 하지만 신종사기에 걸려들었어. 소문이라 그 여자한테는 미안하지만 말이야. 요즘 재혼 열풍이 불면서 이천보 같은 얼간이를 등쳐먹는 여자들이 있다는 거야. 하긴 나도 한번 겪은 일이지만 고상기도? 그렇다니까. 내가 처음 만난 여자는 어떤 식이었냐면 고상기의 첫 맞선 상대는 제법 미인 축에 드는 여자였다. 그녀를 만난 곳도 대개 그렇듯이 호텔 커피숍이었다.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그녀가 식사하자며 그 호텔 양식부로 서슴없이 들어갔다. 음식값이 비싼 것은 호텔이니 그렇다 치고 식사 후 카운터로 먼저 다가간 그녀가 하는 말이 어머, 카드를 두고 왔네. 음식값을 고상기한테 떠넘겼다. 바가지 썼군. 아구가 붉어지도록 잘도 처먹더군. 며칠 굶은 여자 같았어. 거기서 눈치챘지.
사기꾼이란 얘기야? 음식 값까지 참을 수 있었어. 그 다음에서 더 기가 찼지. 음식점에서 나오더니 대뜸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거야. 돈 꽤나 있는 척 고급 세단에 키를 꽂더라고. 나보고 타라고 해서 엉겁결에 탔지. 그랬더니 느닷없이 드라이브를 하재. 내가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자 더 묻지 않고 차를 모는 거야. 그렇게 한참을 달리더니 갑자기 주유소에서 멈추더라고.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야. 비로소 불안하더라고. 어쨌든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 주유소 직원이 다가오자 호기 있게 만땅을 당당하게 내뱉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가만히 있었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당연한 것처럼 내 카드를 달라는 거야. 기가 막혀서 원. 그러니 어쩌겠어. 그것 또한 엉겁결에 내가 결제하고 말았지. 상기는 그 엉겁결 때문에 망하는군. 그래서 어디로 드라이브를 했다는 거야? 양평까지 가더라고. 그녀가 생선 매운탕집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고상기가 또 먹느냐고 물었다. 그녀가 양평까지 왔는데 소주 한 잔 안 마실 수 있냐고 반문하는 바람에 또 엉겁결에 따라 들어갔다. 소주 2병을 비웠다. 그녀가 갑자기 졸리운 듯 하품을 하더니 눈 좀 붙여야겠는데. 창밖에 즐비한 모텔을 향해 자꾸 목을 느렸다. 도대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텔로 가자는 뜻이었어? 그런 셈이지. 그래서 들어갔단 말이야.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 언젠가 주간지에서 읽었던 기사가 떠오르더라고. 그런 식으로 유인한 다음 남자가 잠든 사이에 지갑을 턴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여자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졸리면 너 혼자 자빠져 자. 그러고는 나와버렸어. 그랬더니 내 뒤에 대고 음식값을 내고 가라며 악을 쓰는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버스 타고 서울로 왔지. 혹시 소설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첨보한테 헛소리하는 거 봤어? 정말 믿어야 하는지. 내가 교사 출신이라니까 숙맥으로 알았던 모양이야. 하긴 숙맥 짓을 했지. 나도 그런 여자 만나게 될까 무섭네. 이천보가 진저리를 치며 술을 단숨에 털어넣었다. 고상기 얘기를 듣고 나자 술맛조차 없어지는 것 같았다. 고상기 잔을 채우면서 다시는 선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가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두고 볼 일이지. 입끝을 야릇하게 끌어내렸다. 이천보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아들 내외의 뜻이 그렇다면 결국 안 볼 수가 없다는 결론이었다. 평안감사도 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뭐. 첨보 아들이 불효자라는 뜻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야. 첨보가 언제까지 며느리한테 밥상 받을 거야. 나이 들수록 자식들 눈치 보여서 오래 못해. 효도라는 말도 우리 세대로 끝이야. 얘부터 자식이 크면 악처보다 못하다는 거 아니야? 빌어먹을 여폈네. 죽으려면 좀 일찍 죽지. 나 젊었을 때 죽었으면 이런 주접은 안 떨잖아. 이천보는 죽은 아내가 새삼 야속해 눈길을 천정에다 걸어놓았다. 기어이 눈물이 꾸역꾸역 내밀렸다. 상기는 새 장가 들어놓고 왜 투덜거리는 거야? 미운 마누라 죽고 나니까 이번에는 자식이 애를 먹여. 딸 말이야? 나한테 자식이라고는 딸년밖에 더 있어? 인연이 30이 넘도록 시집도 안 가고 새어미를 달달 볶지 뭐야? 그것 때문에 내가 살얼음판에 살아. 하긴 딸만큼 다루기 힘든 자식도 없지. 나도 한때 그랬으니까. 전처가 죽기 전에는 고부간의 갈등으로 마음고생을 했는데 이젠 딸년이 심술을 부린단 말이야. 세상에 여자가 없었더라면 남자는 신처럼 살 거라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선을 보라고 해? 고르다 보면 거한재미 하는 여중군자가 나타날지도 모르잖아. 설사 거한재미는 안 하더라도 늙어서 며느리한테 눈칫밥 먹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래서 재혼하는 거야. 늙어가지고 여자 품이 그리워서 하는 줄 알아? 어느덧 술 2병을 비웠다. 시간도 웬만큼 흘렀다. 이때 고상기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의 처가 한 것 같았다. 왠지 전화 받는 소리가 퉁명스럽다. 젠장, 나랑 더는 못 살겠다는군. 딸하고 다퉜대? 딸년이 자기 속옷도 안 빨고 자기가 먹은 그릇도 씻지 않고 출근했대나 뭐라나. 내가 이렇게 살아. 그런데 나보고 깨가 쏟아지냐고. 그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꺾었다. 나는 우박 맞으러 가네. 그가 돌아서면서 힘없이 손을 흔들었다. 이천보는 한동안 서서 그를 지켜봤다. 오늘따라 등이 새삼 굽어 보였다.
콧등이 저려 눈길을 하늘에 올려놓았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천보님이 느꼈을 마음을 생각해보면 정말 복잡했을 것 같아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고,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함께 있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과 동시에 서운한 마음도 있고요. 이런 복잡한 감정들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특히 죽은 아내를 떠올리며 미안해하기도 하고 야속해하기도 하는 그런 솔직한 감정들은 너무 인간적이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작가가 어떤 완벽한 정답을 제시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혼이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우리 삶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럴듯한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고민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라고 토닥여주는 거죠. 혼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답했던 분들에게는 아, 나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구나 하는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꼭 들으셨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기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인생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위로와 마음의 힘이 되는 책 속 이야기들을 새로운 해석과 감성을 담아 정성껏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에 작은 울림이 되고 때로는 깊은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계속 찾아뵐게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